자, 정규증명서로 수취 대상 거래가 있는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쩌고 저쩌고 대가를 지급했을 때 거래건당 3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 지출증명서를 보관해야 되고요.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요건은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인데,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자전거 한 대 샀어요. 자전거 한 대. 사장님이 자전거 타고 출장 가래요. 거래처 갈 때 택시 타지 말고 자전거 미쳤나 봐. 추운데. 그래서 자전거를 사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제 중고나라에서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서 10만 원 주고 하나 사기로 했는데, 그 자전거 가지고 왔는데 뭐 이제 괜찮아서 10만 원 이렇게 주고 살려고 하는데 또 뭐 생각나요? 적격증명이 생각나죠. 그래서 저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끌고 나서 중학생이야. 생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당황한 나머지 법인카드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되겠지. 그럴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만 원 초과될 때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규정 자체가 사업자와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비사업자와 거래는 적격증빙을 안 받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차이예요, 수취 제외예요? 수취 제외라는 거죠.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비사업자 거래는. 줄 한번 치면은 가로 2번에다 줄 한번 쳐볼게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가로 2번. 정규 지출증명서로 수취 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는 뭐 받아야겠어요? 이게 증명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지급사실 확인을 누가 하겠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점에서 추적해 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는데 이름, 뭐 주민번호를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요즘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저희 같이 이렇게 세무신고용으로 수집하는 거 외에는 함부로 수집하면 안 돼요. 뭐 생년월일 정도, 전화번호, 품목, 자전거 10만 원 받았음 하고 인상착의 뭐 이런 거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추적을 해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인상착의 뭐 이렇게, 농담이고요. 뭐 이런 거 찾아보실 수 있게 해놓으면 된다.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업자면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다만하고 나오는데, 다음은 정규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랑 거래했으면 적격증빙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국가랑 거래했을 때 공과금 나가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적격증빙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차세 내고서 왜 저기 세금 계산서 안 끌어주냐고 막 이렇게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밑에 그 실무 포인트 2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학교를 빌려 쓴 거예요. 학교, 국공립 학교를 장소를 빌려 쓰고 학교장한테 명의의 그 끊어주는 시설 사용료 이런 도장 찍힌 그 영수증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 담당자가 너무 어떻게 돼요? 직업 정신이 투철해 갖고, 야 3만 원 초과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줘야지 했더니 학교는 한 번도 그런 걸 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니네 뜨거운 맛을 보겠냐는데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신고할 거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원래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국공립 학교의 교실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계산서 수취 못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본 규정에 따라서. 그런 내용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비영리법인 얘기가 있죠.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그 비수익 사업 부분의 하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 비영리법인이 있으면은 이 비영리법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유 목적 사업. 그리고 하나는
수익 사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얘랑 거래를 했을 때는 적격 증빙을 안 받아도 돼요.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수익 사업과 거래했을 때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끔가다 회사에서 우수한 임직원이 있으면 이 임직원을 뭐 대학원 같은 데 보내주고 학비 대주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학비를 대줬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교육훈련비가 나갔죠. 근데 그 교육훈련비가 나갔는데 지금 대학교에 수익사업과 거래했어요? 고유목적사업과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산서를 안 받고 그냥 뭐 학비 영수증만 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 뭐로 봐야 된다? 수치 제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원이 회사 끝나고 학교에 대학원에 갈 때 거기 보면 정기 주차권 같은 거 있어요. 월에 한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정기 주차권 끊으면은 그건 수익 사업과 거래했어요. 고유 목적 사업과 거래했어요. 주차료는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격 증빙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나온 것처럼 어디를 보고 있냐면 다음은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인 사업자를 보고 있죠. 1번에 아까 국가를 받고 또 뭘 봤어요? 비영리법인. 근데 비영리법인은 뭐에 대해서? 비수익 사업의 하나니까 옆에다 체크해 주셔야겠죠. 수익 사업 거래부는 수치 의무 있음. 수익 사업 거래부는 수치 의무가 있음. 자, B번에 보시면은 금융보험업법인이 있는데 이 금융보험업법인도 적격증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법인 차량이나 이런 데 보험료 나가죠. 그랬을 때 한 번도 면세 계산서 받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또는 보증보험료 이런 거 나가도 계산서 없이 보험료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보통 비용 처리하고 역시 수치 제외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했으면은 그때 그 적격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보통 인보이스나 이런 거래 명세서 같은 걸로, 계약서 같은 걸로 증빙을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좀 단계가 높은 실무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적격증명 서류에 수치 의무가 없기는 없는데 비고저 외국법인하고 거래를 하면은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면 비고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드물긴 하지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사업자 없는 비고저 외국법인과 거래를 했을 때는 저 두 가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와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 원천 징수 의무를 같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2번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랑 거래했을 때 좀 드물게 나타나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 의무 발행 대상자 아니니까 적격증명 받을 수 없고 3번에도 계속 이제 비거주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린 게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을 안 받아야 되고 또 비사업자로 봐서 적격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자, 뭐 업종, 뭐 국가, 비영리 뭐 이런 걸 봤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오른쪽에 계속 보시면 가로 3번에 재화용의 공급 대가가 있는데 줄 한번 치면서 보시면 정규 지출 증명서의 수치 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그다음 보세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거래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지출 증명서로 수치 의무가 없다고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품권 구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품권 구입하면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왜냐하면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 적격증명을 끊어주게 돼 있어요?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그때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예시가 좀 있는 게 즉 하고 나오는 거 보세요. 즉 기부금 있죠. 기부금. 기부금도 재화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에요. 기부하면 뭐 줘요, 안 줘요? 그렇죠. 기부 영수증이죠. 아니, 그러니까 반대급부로서 뭔가 재화나 이거 공급받냐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급부를 받으면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왜?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죠? 그래서 요거는 적격증빙이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만 갖고 하는 거고요. 거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적격증빙 받는 게 아니고요. 판매장려금, 보증금 반환, 조합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세무사회 회비 같은 거예요. 세무사회 회비. 세무사회 회비 같은 경우도 회비 내면 뭐 줘요, 안 줘요? 이번에
전자 모기 잡는 뭔가를 하나 줬는데 모기 사무실 받으셨어요? 몰라요? 하여튼 모기 잡는 뭘 하나 줬어요. 근데 그게 100만 원짜리는 아니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겠고, 뭐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재화용 공급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원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예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대상이고 3만 원 이하면 역시 수치 제외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4번에 증명서류 수치 특례가 있어요. 특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적격 증명서류를 안 받아도 이제 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데 가로 1번에 농어민 있습니다. 농어민 거래 그렇고요. 왜냐면 농어민은요, 일단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부가세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죠. 그러면 면세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안 해요? 해야죠. 예.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소득세법에 보면 작물재배업이 비과세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면은 적격증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그냥 역시 확인서 같은 거, 출하증명서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거래처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는데 농산물 도소매를 해요. 그러니까 면세 계산서 막 한 20몇 억, 30억씩 끊어 갖고 왔는데 매입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래서 사장님 저기 그 매입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밭대기로 사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그 구매했다는 뭐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얼마 있다 이만큼 서류를 보내줬는데 출하증명서에서 막 이름에다가 막 손으로 쓴 그게 한 30억을치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지출증명서를 합계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해요? 단기 매입액 30억, 차이 30억. 걱정돼 죽겠어요.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원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고. 농어민 직접 거래. 오른쪽에 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하죠. 얘네들은 정교증빙 수치 제외예요. 역시 문제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6번에 국외거래가 있습니다. 이런 외국 가서 쓴 돈은 세금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안 되죠. 신용카드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세법에서는 외국에서 쓴 거는 신용카드를 안 써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도 미국이나 이쪽에 출장 가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대충 항목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 쳐보면 되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안 되고 네이버에 쳐보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우리 거래처 중에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대표님 이거 비용 처리해도 돼요? 물어보는데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은 알겠어요? 그렇다고요, 그냥. 자, 국외거래는 정교증명서를 수치 하나도 가산세 없다는 것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7번 공매 경매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8번에 보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여기서 한번 끊고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주택 임대용을 공급받을 때 얘네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저도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이 직원들 이제 그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숙소. 그랬을 때 숙소 제공했을 때 보면은 숙소를 제공하는 그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또 소득세법에 보면 한 개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또 비과세로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 적격증빙 수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랑 계좌이체 증명서류 정도 있으면 되겠죠.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9번, 10번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11번도 아까 설명드렸고, 12번 입장권이 있는데 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런 뭐 영화관 입장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그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입장권 등 전산 통합 발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온 입장권들은 이제 적격 증명서로 인정이 된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13번의 항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권도 세금계에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항공권 이제 그 계좌이체로 샀을 때 보면은 이제 항공권 영수증만 받으면 돼요. 보통 이티켓 확인증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으면 되겠고요. 한번 좀 보시고 15번의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세금계에서 발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 관련해서는 역시 세금계에서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공문서 같은 것만 서로 주고받으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계좌이체 사실만 갖고도 증명 서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규정인데요. 부가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인데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이과세자. 세금에서 발급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적격증명 그렇다고 부동산 임대를 신용카드를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증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계좌 이체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서식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오른쪽의 서식은요. 6번에 거래일자 1년 번호 쓰시면 되겠고 7번에 법인명 상호 성명은 상대방 상호랑 성명이에요. 상대방 상호랑 성명을 쓰고 9번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고요. 거래 내역 금액 송금일자랑 13번 14번은 상대방 은행명하고 계좌번호를 적으면은 가산세 없이 역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 1번에 지금 보면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운수업 같은 경우도 있죠. 운수업. 그러니까 개인 용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역시 적격증명이 받기 어려우면은 경비 등 송금 명세서로 할 수 있는데 운수업도 간이과세자에게만 이게. 왜냐면 규모가 큰 일반 과세자라면 뭘 할 수 있어요? 세금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셔서 접대비 증명 서류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접대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조금만 제가 그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작성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를 좀 보시면요. 그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의 이해다라고 하는 108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실게요. 108페이지, 109페이지 제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손익계산서 개정에 보면은 제가 작성 사례가 여비교통비 20억 했는데 걔가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10억이죠. 근데 여비교통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가면은 차이가 10억이지만 수치 제외라고 하면은 역시나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적격증빙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스마트A 같은 기준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죠. 없으면 어디다 넣어요? 일반 전표에다가 넣는데 3만 원 초과되면 도움창이 떠져서 방금 저희가 살펴본 국외거래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체크를 하는 그 서식 자체는 뭐냐면요.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해서 법인세법상 서식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원래는 그런 서식을 작성하라고 안 돼 있고 소득세법에서만 작성하는 서식인데 그나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개발팀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작성 대상이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런 거를 전표 입력할 때마다 체크를 해놓으면은 또 좀 관리가 될 것도 같아요. 법인세법에 없지만 좀 보조적인 서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보면 국외거래 이런 거 선택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비사업자 거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면 14번에 금액이 20억 있죠. 동그라미 14번에 금액 20억 보이세요? 요거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손익계산서 금액과 똑같아야 돼요. 손익계산서 금액. 자, 근데 왼쪽에 대차대조표 관련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금액 있죠. 50억. 요거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대차대조표 금액과 똑같으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의 계정의 증감을 보면은 보통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기초에 20억 있었고 증가가 50억 있었는데 감소가 10억이에요. 그럼 기말에는 얼마 있어요? 60억 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에는 60억 기록되죠. 그렇지만 60억은 올해 우리가 증빙을 받은 거예요? 50억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가는 동그라미 3번의 금액은 증가 금액에 가야 돼요. 요게 동그라미 3번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해요?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근데 대차대조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증가 금액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8페이지 가로 2번에 줄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위에 가로 2번에 보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각 사업연도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계상한 자산 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제116조 2항에 따른 적격증명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세법에 보면은 20억 넘어가면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야 된다까지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해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세청에서 나온 세무서식을 다운받아 보면은 그 세무서식에 보면은 뒷장에 작성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거 갖고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디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냐면 그 두 번째 보면은 계상한 자산 비용 중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 좀 체크해주세요. 계상한 자산 비용. 잘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익계산서는 계상한 비용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 전체가 다 계상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계정과 달리 재무상태표 계정은 어디서 넘어와요? 전년도에 있었던 기말잔액이 넘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말잔액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계상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 금액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회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계정의 큰 분류로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방금 읽어봤을 때 누구에 대해서만 이걸 작성하래요? 자산 비용. 얘네들은 원래가 아예 작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자산과 비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큰 틀에서. 자, 그러면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이자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자 비용은 세금 계산서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만약에 2억 나갔으면은 이자 비용 2억하고 차이 2억 이렇게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그 법인세법 제116조 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걸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격증명서를 받았을 때만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별로. 그러면 이자 비용은 적격증명을 받은 금액이 한 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차이의 2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계정 라인은 아예 삭제하고 안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행 이제 그 보면은 도전 프로그램이 불러오기 하면 다 불러져요, 그냥. 근데 그건 아예 작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속 보시면 책에 적격증명서류는 어쩌고 저쩌고로 말하며 그다음 보세요. 적격증명서류 수취거 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 비용 등 관련 거래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서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식에. 근데 서식에서 해놓은 요 계정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 대상이 아닌 계정 과목을 좀 열거를 해봤어요. 밑에 보시면 또한이라고 나오는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대상 거래가 아닌 잘 보세요. 현금 예금 할 필요 없죠. 재화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니까 세금계에서 받는 경우가 없죠.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숙수익, 이연법인세 자산, 성급법인세 부가세 대급금,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동그라미 3번의 금액은 하고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방금 설명한 거 표준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금액을 기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해되셨죠? 자,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도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급여,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자산의 처분 손실, 외환차손, 외환산 손실,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조회를 했을 때 이 계정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금액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 계정 라인을 그냥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 다음 계속 보면 동그라미 12번에 코드와 13번 및 25번의 과목명 금액은 14와 그 밑에 줄이면 14와 26의 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상의 금액을 전액 기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여기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 서식 작성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11페이지 서식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합계가 나오죠. 합계. 이게 정말 쥐약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총합계를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까요? 안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작성하다가 계정 과목을 하나만 잘못 기입하잖아요. 그럼 안 맞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안 맞다. 다시 해와라. 작성 자체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상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잘 맞춰보세요. 근데 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우리의 신용카드 금액 다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맞추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보면 국외거래분이 조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좀 현금 영수증은 딱 맞겠죠. 그거 하나 딱 맞을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설명 좀 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게 건설 중인 자산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요것만 설명하고 좀 점심 식사하고서 볼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단기의 착공에 들어가서 단기에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기중에는 건설 중인 자산에 한 10억 들어 있었어요. 근데 단기에 완성이 되면은 계정감을 건설 중인 자산 안 쓰고 이걸 어떻게 대체해요? 건물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건물 10억으로 바뀝니다. 그럼 건중은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건물 취득한 금액 불러오기를 하면요. 지금 이게 대차대조표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안 불러지는데 불러오면은 분기를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건물 10억, 대면에 건중 10억을 했으니까 적격증빙이 여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불러오기 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을 불러오면 거기에 이제 세금계에서 받은 게 쭉 있겠죠? 그렇게 하긴 하되 이때는 불러오기는 건중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명은 건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수기로. 이 프로그램 좀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러오기는 건설 중인 자산에 우리가 계정에 들어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는 건중은 작성을 안 하고요. 건물만 10억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두 번째인데, 단기에 착공을 하고 차기에 완성이 됐을 때 2018년부터 볼게요. 2018년은 건중이 4억이 있었고 완공이 안 됐으니까 건물은 빵원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여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보면은 건중은 4억을 작성을 하는데 건물은 작성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음 연도 2019년도가 문제예요. 건중이 4억이 있었다가 올해 추가로 6억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건물로 대체가 되죠. 얘는 없어지고 건물이 10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자 이때는 건중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써요. 안 써요. 작성 안 하고 건물로 10억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격증빙이 얼마밖에 안 나와요? 최대 해봐요. 6억 나오죠. 나머지 차이의 4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와서 물어보겠죠. 차이 4억 뭐야? 그러면 전년도 거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건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선급금도 이런 형태가 일어나요. 만약에 12월 말에 선급금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었다가 다음 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가 돼도 이런 형태가 똑같이 일어나고 뭐 선급 비용도 일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길긴 했는데 1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출증명서류 좀 합계표를 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